검은 구름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집어삼킬 듯이 낮게 깔린 밤이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분노를 토해내는 것 같았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전등은 최고급 방음 설계를 자랑하는 저택의 벽을 미세하게 울렸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성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요새의 주인, 강지훈 회장은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이 걸린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속에서 그의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어내기 힘든 깊은 눈, 25세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국그룹을 물려받아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로 키워낸 남자. 그의 삶은 일이었고, 일은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지난 20년간 그의 사생활이라는 칸은 텅 비어 있었다. 여자도, 친구도. 심지어는 가족과의 교류조차 최소한으로 줄인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려왔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제라 불렀다. 지우는 태블릿에 떠있는 분기별 실적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밖의 폭풍우는 그의 집중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언제나처럼. 그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것에 익숙했다. 그의 저택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 설계한 3중 보안 시스템은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막아주었고, 모든 것은 그의 음성과 지문, 홍채의 인식으로만 제어되었다. 이곳은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그만의 왕국이었다. 그때였다. 서재의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깜빡였다. 지훈의 시선이 보고서에서 떨어져 허공을 향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현상이었지만 20년간 수많은 암투와 배신을 겪으며 그의 감각은 짐승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즉시 책상에 내장된 보안 시스템 콘솔을 터치했다. 연결 오류? 화면에 뜬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그의 미간을 좁혔다. 외부 CCTV, 내부 센서, 비상통신망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오프라인 상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솜씨로 그의 요새를 무력화시켰다는 의미였다.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뛰고 있었지만 온몸의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서재는 저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침입자가 있다면 최소한 2개의 복도와 거실을 거쳐야만 이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묵직한 금속 재질의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평범한 필기구처럼 보였지만 끝은 유사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호신용품이었다. 똑똑똑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서재 안에는 물이 셀 곳이 없었다. 그것은 복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젖은 전투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내는 소리였다. 한 명이 아니었다. 최소 서너 명의 발소리가 소음을 죽이려 노력하면서도 완벽하게 감추지 못한 채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책상을 방패 삼아 몸을 낮췄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전문가들이었다. 경호원들은 외부에 배치된 경호팀은 이미 제압당했을 가능성이 컸다. 내부에는 오직 그 혼자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통제권 밖에 놓인 상황과 마주했다. 서재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얼굴에는 복면을 쓴 3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방 안을 훑으며 지훈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강지훈 회장. 가운데 선 남자가 낮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따라와 주면 고통은 없을 거다. 지훈은 대답 대신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순순히 따라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그의 뇌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다. 3명 모두 전문 훈련을 받은 용병 수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탈출구는 통유리 창뿐이었지만 20층 높이의 절벽 위에 지어진 저택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것 또한 죽음을 의미했다. 마지막 기회다. 남자가 총구를 들어 지훈을 겨눴다. 그 순간 지훈은 책상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며 몸을 날렸다. 육중한 원목 책상이 앞으로 쏠리며 남자들의 대형을 무너뜨렸다. 탕 소음기 달린 총성이 낮게 울렸고 총알은 지훈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곳의 벽에 박혔다. 지훈은 바닥을 구르며 책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남자들은 곧바로 위치를 다시 잡고 책장을 향해 다가왔다. 한 명이 손짓하자 나머지 2명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팀워크였다. 피할 곳은 없었다. 멍청한 짓을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조소하며 책장 끝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저항하리라 다짐했다. 남자가 총구를 든 채 책장 모퉁이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이었다.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의 비명조차 없는 짧은 신음과 함께 육중한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목에는 지훈의 책상 위에 장식되어 있던 크리스털 명패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뭐야. 남은 2명의 침입자가 당황하며 쓰러진 동료를 돌아봤다. 그들의 시야에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형체가 들어왔다. 서재의 높은 천장, 그늘진 대들보에서 한 여자가 소리 없이 뛰어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스키니진과 가죽 재킷,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태어난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가볍게 착지하며 당황한 침입자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한 남자가 반사적으로 총을 돌려 그녀를 겨눴지만 그녀의 손이 먼저 그의 손목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여자는 그 총을 빼앗는 대신 팔꿈치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마지막 남은 침입자는 공포에 질려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총알이 서재의 값비싼 집기들을 부수며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나 여자는 이미 그의 사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책상을 박차고 공중으로 몸을 날려 발로 남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엄청난 충격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처박혔고 그대로 기절했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끝났다.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강지훈은 책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눈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경악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3명의 무장한 전문 킬러를 맨손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한 여자. 그녀는 현실 속 인물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여자는 쓰러진 남자들을 차례로 확인했다. 한 명은 목의 동맥이 끊겨 즉사. 나머지 2은 심한 뇌진탕으로 기절한 상태였다.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한 그녀는 그제야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새어나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피부, 무심해 보이는 큰 눈, 굳게 다물린 입술,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장미보다는 칼날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 침입자들보다. 눈앞에 이 여자가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팔에 멈췄다. 아까 책상을 피하며 생긴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상처가 깊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외모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구급 키트를 꺼내더니 익숙한 솜씨로 거즈와 붕대를 꺼내 들었다. 가만히 있어. 명령조의 말에 지우는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팔을 잡아당겨 상처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으면서도 놀랍도록 정교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일인 것처럼.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 누구지?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뱉었다. 그의 질문에 여자는 대답 없이 붕대 매듭을 꼼꼼하게 묶을 뿐이었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그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마치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와 기절한 남자들이 없는 것처럼 방 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평가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기묘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의 해답을 원했다. 그녀는 누구이며 왜 자신을 구했고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자는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가 내뱉은 말은 지훈이 상상했던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황당무계했다. 오늘부터 내가 당신 아내가 될 거야.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대한 저택 안, 세 구의 시체와 핏자국 사이에서 여자는 지극히 평범한 약속을 말하듯 그렇게 선언했다. 강지훈의 20년 인생은 단단한 논리와 이성으로 구축된 성벽과 같았다. 감정이라는 변수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예측 불가능한 모든 요소는 사전에 제거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 윤설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법칙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내라니? 지훈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충격이나 당황이 아니라 눈앞의 비이성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는 냉철한 분석가의 목소리였다. 그는 팔의 상처에서 오는 통증도 잊은 채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 상황에서 농담할 기분은 아닌데. 농담이 아니야. 설이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침입자들과 부서진 가구들을 지나 다시 지훈에게 고정되었다. 이건 제안이야. 당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안. 지훈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합리적 3명의 시체와 피가 낭자한 서재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아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적의 편인가, 아니면 제3의 세력인가 그를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이 선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질문부터 하지. 당신, 누구야? 지훈이 서재 중앙에 있는 가죽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다. 거기 앉아서 내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해. 하지만 설이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위협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지훈을 압도했다. 질문은 나중에, 지금은 상황 파악이 먼저야. 그녀는 창밖을 한번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이놈들은 1팀이야.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저격수를 포함한 2팀이 외곽에서 대기 중일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자는 지금쯤 실패 보고를 받고 분노하고 있겠지. 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1팀, D팀. 그녀가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인이 쓰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그들을 3년 동안 추적해 왔으니까. 설이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거기 연결해봐. 보안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어. 외부 통신망은 아직 차단되어 있겠지만 내부 CCTV 기록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정체불명의 장치를 자신의 메인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설이의 눈을 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거짓이나 속임수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강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USB를 집어들어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꽂았다.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자 죽어있던 보안 콘솔 화면이 다시 살아났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분할되어 떠올랐다. 저택 외곽, 정문, 그리고 복도. 지우는 시간을 되돌려 침입이 시작되기 직전의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그의 경호원들은 전자기 충격파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되고 있었다. 그 후 복면을 쓴 남자들이 유령처럼 저택으로 들어왔다. 모든 것이 서리의 말과 일치했다. 그는 다른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저택으로 들어오는 숲길을 비추는 카메라. 놀랍게도 그 영상에는 침입자들보다 몇 분 앞서 저택의 담을 그림자처럼 넘어오는 서리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 하나의 센서도 건드리지 않은 채 안으로 잠입했다.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해킹 실력도 상당한 것 같고 필요한 기술일 뿐. 서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내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됐나? 지훈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상황은 명확해졌다. 자신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왔고 오늘 밤은 그 계획이 실행된 날이었다. 그리고 눈앞의 여자는 그 계획을 방해한 유일한 변수였다. 그녀를 믿든 믿지 않든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유일한 정보원이자 생존의 열쇠였다. 말해봐. 당신이 말하는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걸. 서리는 그제야 지훈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꼿꼿한 자세였다. 당신을 노리는 건 태상그룹의 조태만 회장이야. 첫 마디부터 지훈의 허를 찔렀다. 조태만. 그는 제국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업적 경쟁이 살인 청부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유는 2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추진했던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그 단어가 지훈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처럼 박혔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꿈이자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린 프로젝트였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관련된 모든 자료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소실되었다. 그걸 어떻게... 조태만은 원래 당신 아버지의 부하였어.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훔쳐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당신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지. 태상그룹은 그 도둑질한 기술 위에서 세워진 모래성이야. 서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지훈의 이성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2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최근 당신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조태만은 위기감을 느낀 거야. 당신이 아버지의 연구를 재개해서 진실을 파헤칠까봐 두려워진 거지. 그래서 선수를 친 거고. 지훈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었던 비상식적인 사업 방학회, 내부 정보 유출 시도, 그것들이 모두 조태만의 짓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지? 왜 조태만을 쫓는 거지? 내 가족도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어. 서리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원래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가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였어. 조태만은 두 사람 모두를 배신한 거고. 복수. 그것이 그녀의 동기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자신은 복수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자 미끼였던 셈이다. 그래서 아내가 되겠다는 건 무슨 뜻이지? 조태만은 포기하지 않아. 오늘 실패했으니. 내일은 더 치밀하고 강력한 방법을 쓸 거야. 당신은 24시간 감시와 보호가 필요해. 서리가 말을 이었다. 경호원 이미 뚫렸어.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내가 당신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어야 해. 외부인들이 의심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게.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약혼녀 혹은 아내. 그게 가장 완벽한 위장이야.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당신 집에 머물고 회사에 동행하고 모든 사적인 자리에 함께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기가 막힌 발상이었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이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사생활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최고의 방패를 제공해주는 셈이었다. 아무도 얼음 황제. 강지훈의 여자가 단순한 경호원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 이건 계약이야. 서리가 쐐기를 박았다. 나는 내 기술과 정보로 당신의 목숨을 보장한다. 대신. 당신은 조태만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당신의 모든 자원, 돈, 권력, 정보망을 나에게 제공해야 해. 이건 복수극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 서재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지우는 눈앞의 여자를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녀는 위험했다. 예측 불가능했고 정체를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었다. 그녀와 손을 잡는 것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 거절한다면 그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암살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조태만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혼자서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미친 제안이었지만 합리적이었다. 쪼하. 오랜 침묵 끝에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다. 계약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해봐. 첫째,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나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 둘째, 내 회사나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셋째,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것처럼 각자의 길을 간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나도 조건이 있어. 뭐지? 채였째, 내 작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 둘째, 내가 요구하는 자원은 이유를 묻지 않고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버런 제트임. 진짜 아내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말 것.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니까.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는 순간 지훈은 저도 모르게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통제된 세계의 타인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와 가장 위험한 여자의 기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동맹이었고 생존을 위한 거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부부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저택에서 벌어진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을 무렵 도시의 반대편 북악산 자락에 숨겨진 한옥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고즈넉한 전통 가옥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설비와 값비싼 동양 예술품으로 채워져 권위와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이곳은 태상그룹의 회장, 조태만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제국이었다. 위슬페라. 집무실 중앙, 거대한 용이 조각된 오칠 책상. 뒤에 앉은 조태만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뱀이 허물을 벗는 소리처럼 새산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그의 눈은 젊은 시절의 탐욕과 야심으로 번뜩였고 잘 관리된 외모에서는 피냄새에 익숙한 맹수의 위압감이 풍겼다.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태상그룹의 해결사이자 오른팔인 김 이사였다. 변명이라도 들어볼까? 조태만은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찻잔 안에는 최고급 보이차가 황금빛을 띠고 있었지만 김 이사의 눈에는 그것이 독배처럼 보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 조태만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고작 강지훈 같은 애송이 하나 처리하는데 변수라니 자네가 보낸 놈들이 그 정도 수준이었나? 아닙니다. 전원 북파 공작원 출신의 최고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경호팀도 모두 제압했습니다. 강지훈을 거의 잡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만 김 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여자가 나타나 저희 팀원들을 전부 처리했다고 합니다. 쨍그랑 조태만이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찬물이 바닥에 값비싼 비단 카펫을 적셨지만 김 이사는 미동도 하지 못했다. 조태만의 분노는 뜨거운 물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여자라고. 조태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림자는 방 전체를 뒤덮을 듯 거대했다. 그는 천천히 김 이사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김 이사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단신으로 순식간에 3명을 제압했습니다. 격투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조태만은 김 이사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 이사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아서 김 이사는 자신의 심장이 꿰뚫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땅에서 솟아났어. 저희도 그 점을 파악 중입니다. 강지훈의 주변 인물 리스트에는 그런 여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유령. 조태만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아 서랍에서 시가 박스를 꺼내 들었다. 능숙한 손길로 시가 끝을 자르고 불을 붙인 그는 자욱한 연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뒤 내뱉었다. 강지훈 그 애송이? 제 애비하고는 다르게 머리만 믿고 까부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뒤로는 제법 쓸만한 패를 숨겨두고 있었군. 그의 말에는 강지훈에 대한 경멸이 짙게 배어 있었다. 조태만에게 강지훈의 아버지 강민혁 회장은 넘을 수 없는 벽이자 평생의 열등감의 근원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밑에서 일하며 그의 천재성을 질투했고 그의 인간적인 신뢰를 경멸했다. 결국 그는 강민혁의 뒤통수를 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프로메테우스, 기술, 그리고 그의 목숨까지도. 그에게 강지훈은 그저 운 좋게 제국그룹을 물려받은 풋내기일 뿐이었다. 20년간 회사를 잘 이끌어온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했다. 자신처럼 피와 배신으로 점철된 뒷골목의 생리를 모르는 온실 속 화초라고 생각했다. 감히 내 것을 다시 넘봐. 최근 강지훈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태만은 직감했다. 강지훈이 아버지의 유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프로메테우스의 존재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20년간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싹을 잘라버리려고. 현장은 어떻게 됐나? 조태만이 시가 연기 너머로 물었다. 생존자는 2명입니다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명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거 깨끗하게 처리해. 꼬리가 잡힐 만한 건 하나도 남기지 마. 참, 알겠습니다. 혹시 생존자들을 깨워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 없어. 조태만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실패한 개는 2번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입을 여는 순간 우리의 약점이 될 뿐이야. 그 여자의 정보는 다른 루트를 통해 알아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그 여자의 이름, 나이, 과거 행적까지 전부 캐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와. 네, 회장님. 강지훈이 그 여자를 집에 들인 것 같나?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 실력자라면 곁에 두고 경호원으로 쓰려고 하겠지요. 조태만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군. 그럼 이제부터 사냥이 더 재밌어지겠어.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보단 암여우까지 함께 잡는 게 더 즐거운 법이지. 그의 눈이 다시금 번뜩였다. 실패는 그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잔인하고 교활하게 만들었다. 김 이사, 랜드셔그 회장님, 플랜 B로 전환한다. 정면 공격이 실패했으니
이제부터는 저놈의 돈줄과 숨통을 서서히 조여야지. 언론, 정치권, 검찰, 우리가 지난 20년간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둬들일 때가 됐다. 조태만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지구본을 천천히 돌렸다. 그의 손가락이 대한민국을 가리키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거대한 사업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는 믿었다. 제국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킬 스캔들을 터뜨려 해외 투자 자금을 막고 진행 중인 모든 국책 사업에서 태클을 걸어 강지훈이 회사 일에 정신이 팔려 다른 곳을 신경 쓸 틈도 없게 만들어 놈이 제 발로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김 이사가 뒤로 물러나 집무실을 나가려 할 때 조태만이 그를 다시 불러세웠다. 그리고 김 이사,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음 처리 대상은 자네가 될 걸세. 명심하게. 김 이사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허리가 끊어질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김 이사가 방을 나간 후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조태만은 시가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 통유리 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그가 지배하는 욕망의 상징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저택이 있을 방향을 노려보았다. 강민혁! 당신의 아들놈도 당신처럼 결국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당신이 남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망령까지 내가 전부 지옥으로 보내주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남자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하찮은 변수라고 치부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태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저택은 언제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벌어졌냐는 듯 고요했다. 밤새 지훈이 부른 전문 처리팀이 다녀가며 서재의 모든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졌다. 깨진 가구는 교체되었고 핏자국이 묻었던 카펫은 새 것으로 깔렸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의 무게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완벽한 통제와 질서의 상징이었던 공간에 예측 불가능이라는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윤설이가 있었다. 지우는 20년간 지켜온 자신의 아침 루틴이 처음으로 깨지는 것을 경험했다. 매일 오전 6시 정각. 그는 거실 통유리 창을 통해 떠오르는 해를 보며 명상을 한 뒤 헬스룸에서 정확히 1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 하지만 오늘 그가 거실로 나왔을 때 먼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윤설이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물구나무를 선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균형이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지훈이 본 적도 없는 날카로운 단검들이 바닥에 원을 그리며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를 느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수련에 집중했다. 그의 공간에 들어온 침입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주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내 집에서는 위험한 물건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서리가 천천히 몸을 뒤집어 두 발로 섰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뽀송한 얼굴이었다. 이게 내 목숨을 지켜주는 물건들이야. 당신 목숨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건 이것들이 아니라 밖에 있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단검 하나를 집어들어 허공에 몇 번 휘둘렀다. 슉슉.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헬스룸으로 향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침범이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훈의 집안일을 20년간 도맡아 온 박 여사는 갑자기 나타난 회장님의 약혼녀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곤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윤설이는 상류층 아가씨와는 거리가 멀었다. 값비싼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었고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하는 대신 주방 조리대에 서서 간단하게 해결하기 일쑤였다.
밤에는 유령처럼 저택을 배회하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물었다. 회장님, 저 아가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지훈은 그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그리고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 잘 챙겨드려. 라고만 대답했다. 그의 짧은 대답 속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지만 박 여사는 그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변덕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외부의 시선 앞에서는 약혼한 사이라는 연기를 해야 했다. 첫 번째 과제는 제국그룹의 비서실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지훈의 수족이자 충신인 오 비서는 전화기 너머로 약혼 소식을 듣고 3초간 말을 잃었다. 회장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제대로 들었어. 오 비서, 윤설이 씨라고 하네. 결혼 준비 관련해서는 자네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오늘 오후에 회사로 함께 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게. 그날 오후 강지훈이 낯선 여자와 함께 회사 로비에 나타나자 제국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던 얼음 황제가 그것도 약혼녀라며 직접 소개까지 하다니. 직원들은 멀리서 수군거리며 윤설이를 훔쳐보았다. 설이는 수많은 시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미소를 짓는 대신 반 발짝 뒤에서 걸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로비의 구조, CCTV의 위치, 보안 요원들의 동선, 직원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곳은 약혼자의 회사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이 도사리는 전장이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연기를 멈추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훈의 서재는 임시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어젯밤 침입의 가장 큰 문제는 보안 시스템이 뚫린 게 아니야. 내부에서 무력화되었다는 거지. 지훈이 거대한 스크린에 저택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띄우며 말했다. 이 시스템을 비상시에 수동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마스터 코드는 단 5명만 알고 있어. 나, 그리고 보안팀의 핵심 책임자 4명, 내부 소행이군. 그 4명의 명단을 줘. 설이가 간결하게 말했다. 지훈은 태블릿을 조작해 4명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10년 이상 제국그룹에 몸담아 온 베테랑들이었다. 충성심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물들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인사기록과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당신은 다른 쪽으로 알아봐줘. 알았어. 그때부터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제국그룹의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합법적인 모든 정보에 접근했다. 그는 4명의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사생활과 관련된 데이터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정보로 재구성되었다. 그는 거대한 숲을 위에서 조망하는 지휘관과 같았다. 반면 설이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화면에 암호 같은 명령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과 제도의 경계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었다. 다크웹의 정보상에게 접촉해 그들의 뒷조사를 의뢰했고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비밀 조직의 휴면 네트워크를 가동해 그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숲속의 나무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길을 찾는 추적자였다. 몇 시간 동안 회장실에는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자신의 영역에서 일하는 설이의 모습을 힐끗 훔쳐보았다. 평소에 무심하고 건조한 모습과는 달리 일에 집중한 그녀의 눈빛은 검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전문가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며 묘한 감탄을 느꼈다. 가하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설이었다.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지훈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보안 두 팀장인 박선우의 사진이 떠 있었다. 박 팀장, 3개월 전에 외동딸이 희귀병 진단을 받았군. 수술비랑 치료비로 최소 5억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전 그의 차명 계좌로 출처불명의 현금 10억이 입금됐어.
동시에 지훈의 스크린에도 경고창이 떴다. 그가 설계한 분석 프로그램이 박선우 팀장의 재무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이다. 나도 방금 찾아냈어. 지훈이 말했다. 박 팀장은 최근 회사 기밀 서버에 비정상적으로 여러 번 접근한 기록이 있어 저택 보안 시스템의 유지보수 로그도 여러 번 열람했고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딸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태만의 제안을 받아들인 내부 배신자.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할 거지? 서리가 물었다. 당장 잡아다 신문할 건가? 아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꼬리만 잘릴 뿐이야. 조태만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놨을 테고 박 팀장은 아마 입을 여는 순간 제거되겠지. 우리는 그를 이용해야 해. 이용한다고. 그래.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미끼로 쓰는 거야. 조태만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역정보를 흘리게 하고 그가 다음 계획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우리가 미리 쳐놓은 그물로 낚아채는 거야. 서리는 지훈의 계획을 들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잔인할 정도로 냉철했지만 완벽한 계획이었다. 마음에 드는군. 마치 체스 게임 같아. 조태만은 자신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훈이 화면 속 박선우의 사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그와 그의 말들은 모두 우리의 체스판 위에 올라온 것뿐이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처음으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셔라는 동질감을 느꼈다. 어색했던 동거인, 위장된 약혼자 사이가 아닌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두 명의 전략가로서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강지훈의 회장실은 체스판이 되었다. 거대한 도시의 조감도가 홀로그램으로 떠 있었고 지훈과 서리는 그 앞에 선 채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다음 수를 구상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내부의 쥐를 잡아내고 그 쥐를 이용해 뱀의 목을 치는 것이었다. 조태만은 탐욕스럽지만 동시에 극도로 신중한 인물이야. 확실한 미끼가 아니면 물지 않아. 지훈이 홀로그램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은 인천항에 버려진 제7부두 창고였다. 그럼 그놈이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줘야지. 서리가 지훈의 시선을 따라가며 대답했다. 프로메테스와 관련된 거라면 제 발로 불길에 뛰어들걸.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지훈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의 망명 과학자와 극비리에 접선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접선 장소는 제7부두, 시간은 사흘 뒤 자정. 이 정보는 오직 박선우 팀장의 감시망에만 걸리도록 설계된 아주 좁은 통로로만 유출될 것이었다. 박 팀장은 딸의 명 때문에 돈이 필요했을 뿐 본성이 악한 사람은 아닐 거야. 아마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겠지. 지훈이 날 씁쓸하게 말했다. 배신은 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었다. 동정은 금물이야. 서리가 잘라 말했다. 그의 선택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 뻔했어. 지금 우리에게 그는 적의 정보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지.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지훈은 반박할 수 없었다. 이 살얼음판 같은 세계에서 감상주의는 사치였다. 계획은 시작되었다. 지훈은 오 비서와 단둘이 있는 회장실에서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러시아 과학자와의 비밀 통화를 연기했다. 보안팀장인 박선우가 회장실의 도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박선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것이 CCTV에 포착되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로 달려가 어디론가 짧은 통화를 했다. 미끼를 문 것이다. 한편 조태만은 김 이사로부터 박선우가 물어온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프로메테스 러시아 과학자라고 조태만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 이사를 쳐다봤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벌써 거기까지 손을 쓴 건가? 정보는 박선우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강지훈이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거의 확실합니다.
조태만은 시가를 입에 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함정일 가능성. 물론 있었다. 하지만 프로메테스라는 단어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성공 신화의 근간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었다. 만약 강지훈이 정말로 기술의 원류를 되찾게 된다면 자신의 태상그룹은 하루아침에 껍데기만 남게 될 터였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의 탐욕이 이성을 눌렀다. 그는 강지훈이 아직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고장 여자 경호원 하나를 믿고 위험한 장소에 직접 나타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처리해. 조태만이 김이사에게 명령했다. 제7부두에 저격수와 정예요원들을 배치해 강지훈과 그 여자, 그리고 러시아 과학자라는 놈까지. 그 자리에 있는 놈들은 모조리 흔적도 없이 바다에 쳐넣어 박선우는 현장에서 목표물 확인만 하고 즉시 빠져나오게 해. 일이 끝나면 약속한 돈을 주고 해외로 보내버려. 그는 여전히 박선우를 이용 가치가 있는 장기말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패한 사냥개는 버리지만 아직 쓸모있는 사냥개는 먹이를 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강지훈이 짜놓은 체스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흘 뒤 약속의 날 자정, 인천항 제7부두는 짙은 바다 안개와 음산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버려진 창고 주변에는 낡은 컨테이너들만이 괴물처럼 늘어서 있었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부두로 들어섰다. 라이트를 끈 차는 창고 앞에서 멈춰섰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목표 차량 진입, 창고 지붕 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저격수가 무정의의 나지막이 속삭였다. 주변 컨테이너 뒤와 창고 내부에도 조태만이 보낸 킬러들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의 뒷문이 열렸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강지훈이 아니었다. 묵직한 더플백 2개가 바닥으로 던져졌을 뿐 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원격 조종되는 미끼 차량이었던 것이다. 속았다 함정이다. 킬러들의 리더가 다급하게 외치는 순간 사방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터져 나오며 그들이 숨어있던 곳을 대낮처럼 밝혔다. 동시에 컨테이너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무장한 인력들이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들은 지훈이 비밀리에 고용한 최고 수준의 민간 군사기업 용병들이었다. 움직이면 쏜다 무기 버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조태만의 킬러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한편 현장에서 100m 떨어진 다른 창고 2층. 강지훈과 윤설이는 고성능 감시 장비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박선우의 모습도 포착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킬러들과 떨어진 곳에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이제 저 배신자를 잡으러 갈 시간인가? 설이가 허리에 찬 권총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래, 모든 진실을 듣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지훈과 설이가 움직이려는 순간이었다. 설이의 감각이 먼저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지훈의 몸을 밀치며 소리쳤다. 엎드려, 폐영. 두 사람이 있던 창고의 벽에 총알이 박히며 파편이 튀었다. 저격수였다. 조태만이 보낸 저격수는 창고 지붕 위에 있던 한 명이 아니었다. 훨씬 더 먼 거리. 항구의 거대한 크레인 위에 또 한 명의 보험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젠장. 플랜 C까지 준비해뒀을 줄이야. 설이가 낮은 자세로 욕설을 뱉었다. 두 사람이 저격수의 공격에 발이 묶인 사이 아래 부두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허둥지둥 도망치던 박선우의 등 뒤에서 그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조태만의 킬러들도 지훈의 용병들도 아닌 제3의 인물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소음기 달린 권총을 들어 망설임 없이 박선우의 머리를 겨누었다. 탕! 낮은 총성이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박선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그의 눈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다. 배신자는 또 다른 배신자에게 제거당한 것이다. 검은 코트의 남자는 쓰러진 박선우를 한번 내려다본 뒤 유유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조태만은 처음부터 박선우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박선우는 함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미끼이자 일이 끝나면 제거해야 할 소모품에 불과했다. 크레인 위 저격수의 공격도 멎었다. 그 역시 임무 박선우 제거와 현장 교란을 완수하고 이미 자리를 뜬 뒤였다. 모든 소란이 끝난 부두에는 지훈의 용병들에게 제압당한 킬러들과 싸늘하게 식어가는 박선우의 시신만이 남아 있었다. 지훈과 서리는 창고 아래로 내려와 박선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셔츠 안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작은 사진 한 장이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병실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어린 딸의 사진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허무함이 그의 가슴을 쳤다. 덫을 놓아 쥐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 쥐를 조종한 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조태만의 잔인함과 치밀함만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조태만이 보낸 피의 경고장이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나에게 대항하는 자의 끝은 죽음뿐이다. 서리가 박선우의 시신에서 시선을 떼고 지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알겠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야. 괴물이야. 그리고 괴물을 잡으려면 우리도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를 해야 해. 인천항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체스 게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인천항의 총성은 멎었지만 그 여파는 강지훈과 윤설이의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 같았다. 붙잡은 조물아기들은 예상대로 입을 굳게 다문 고용된 용병일 뿐. 그 누구도 배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박선우의 죽음으로 내부의 연결고리는 끊겼고 조태만에게 뼈아픈 경고만 받았을 뿐.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무언가에 몰두했고 서리는 평소처럼 수련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채 각자의 고통 속을 헤매고 있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외부의 적을 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조태만이라는 거대한 악에 뿌리는 과거에 바로 20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맞닿아 있었다. 그는 그때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이 보관된 저택 지하의 비밀 서고로 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묵직한 강철 문이 열리자 오래된 책과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책상, 연구 노트들, 낡은 컴퓨터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 그대로였다. 지훈은 아버지의 책상에 앉았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아버지와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은 25의 청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고 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연구 자료들 속에서 그는 유독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필체로 프로메테스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자물쇠를 부수고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암호처럼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 그리고 아버지의 고뇌가 담긴 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프로메테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 이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불이 될 것이다. 에너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빛이 되리라. 다이어리의 첫 장은 아버지의 원대한 꿈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점점 어두워졌다.
나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윤진우 박사. 그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나의 기술이 만나 프로메트스는 비로소 완성되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윤진우 박사, 설이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두 사람의 인연이 아버지 세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이름이 등장했다. 조태만, 내 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청년, 야심이 넘치고 수완도 좋지만 그의 눈에서는 가끔씩 섬뜩한 탐욕이 느껴진다. 그는 프로메트스를 인류를 위한 빛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한 무기로 보려 한다. 그를 경계해야 한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기록은 조태만이 어떻게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려 했는지, 어떻게 윤진우 박사와 아버지를 이간질하려 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멈춰 있었다. 갈겨 쓴 듯한 다급한 필체였다. 조태만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가 군부와 손을 잡고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 윤 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 내일 연구소에서 그와 단판을 지어야겠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훈아, 이 다이어리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윤 박사의 딸, 설이를 찾아라. 그녀가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거기서 기록은 끝나 있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연구소의 원인 모를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다. 모든 것이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조태만이 계획한 완벽한 살인이었다. 으흐흐. 지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얼음 황제는 아버지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배신감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고 20년간 진실을 외면한 자신에 대한 자책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설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서서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다이어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당신 아버님에 대한 기록이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에 대한 증거도. 설이는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다이어리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읽은 그녀는 눈을 감았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실종 처리됐어.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난 봤어. 그날 밤 조태만이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 집에 쳐들어왔던 걸. 그녀의 목소리는 먼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난 겨우 10살이었어. 아빠가 다급하게 날 벽장 속에 숨기셨지. 절대 나오지 말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마치 그날의 끔찍한 광경을 다시 보고 있는 듯했다. 벽장 틈으로 모든 걸 봤어. 조태만이 아빠에게 연구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엄마가 저항하자 그들은 설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단단했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곳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을 피해 도망치다 생긴 상처였다. 그녀의 몸과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 아빠의 비서였던 아저씨가 날 구해줬어. 그분은 전직 특수요원이었지. 그 후 15년 동안 난 그분 밑에서 오직 복수만을 위해 훈련받았어. 내 이름도. 과거도 모두 지운 채 그림자로 살아왔어.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의 경이로운 전투 기술,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조태만에 대한 집요한 추적. 그 모든 것은 15년간 응축된 복수심의 결과물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설이는 잠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그의 품에 기대어 가늘게 떨었다. 20년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남자와 15년간 복수심만으로 버텨온 여자.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통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계약이 아니었다.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비극적인 운명, 공유된 상처, 그리고 공동의 목표. 그것은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었다. 한참 후, 서리가 지훈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은 더 단단한 결의가 되어 그녀의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어. 그녀가 말했다. 그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거나 방어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아버지들의 유산을 되찾고 그 괴물에게 20년치 빚을 전부 갚아주는 거야. 두 사람은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함께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두 사람에게 남겨진 유언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였다. 과거의 비극은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이제 두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과거의 진실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후 강지훈과 윤설이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지휘 통제실이 된 서재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 대신 뜨거운 전의가 감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조테마는 프로메테스의 원본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았을 거야. 지훈이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를 띄우며 말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그가 훔친 전리품을 스스로 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 아마 자신의 제국 깊숙한 곳,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겨두었을 거다. 태상으로 본사 서버 혹은 그의 별장 지하 벙커일 가능성이 높아. 서리가 지도를 확대하며 몇 군데를 지목했다. 물리적으로 침투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가 필요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발각될 수도 있고 물리적 침투가 아니야. 지훈의 눈이 빛났다. 우리는 길을 만들어서 그가 직접 문을 열고 나오게 할 거야. 그들의 새로운 전략은 조태만의 돈줄을 공격해 그가 스스로 비밀 금고를 열어보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훈은 제국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태상그룹의 주력 사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금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공격은 메스와 같아서 정확하게 태상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들만을 파고들었다. 상황의 변화를 감지한 것은 조태만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업상의 경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국그룹의 공격은 비정상적으로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마치 자신의 모든 약점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강지훈이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애송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조태만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의 분노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계를 덮쳤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감히 내 멱을 물어뜯으려 해. 조태만의 집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좋다. 전쟁이 뭔지 가르쳐주지. 놈이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조태만의 방역은 전방위적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검은 돈으로 관리해온 언론, 정치, 사법계의 인맥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제국그룹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탈세, 불법 비자금, 총수 일가의 부도덕한 사생활까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국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약속이나 한 듯 특별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것은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부패한 권력 전체가 제국그룹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사냥이었다. 회장님 주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펀드를 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강지훈의 회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흔들리는 배의 선장처럼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오, 비셔!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선다. 법무팀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위법적인 절차가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해. 홍보팀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 우리가 가진 팩트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한 군데를 통해 정면 돌파한다. 그는 혼자서 수십 명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가며 쏟아지는 위기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 시각, 저택에서는 서리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기업을 지키는 동안 그들의 목숨을 지켜야 했다. 조태만이 기업을 공격하는 동시에 반드시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지난번 놈들보다 훨씬 강한 놈들이 올 거야. 서리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몇 단계 더 강화했다. 새로운 침입 경로를 예측하여 레이저 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저택 곳곳에 자신이 직접 만든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 그녀는 지훈이 고용한 용병팀의 리더와 함께 저택의 지도를 펼쳐놓고 방어 전략을 짰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강지훈과 그의 지원이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전장에서 서로를 믿고 버텼다. 지훈은 서리가 자신과 저택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에 회사를 지키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서리는 지훈이 이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들의 반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었기에 눈앞의 적에게만 모든 신경을 쏟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태만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 저택의 외부 경계선에서 첫 번째 경보가 울렸다. 예상했던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번에 온 자들은 단순한 킬러나 용병이 아니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전술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최정계 용병 부대 섀도우였다. 조태만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고용한 전쟁을 위한 전문가들이었다. 전원 전투 위치로 적의 숫자는 최소 15명, A, B 구역 동시 침투. 서리의 차가운 명령이 무정의를 통해 용병팀에게 전달되었다. 저택 전체가 거대한 요새가 되어 적을 맞았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서리가 설치해둔 트랩이 터지며 용병들의 발을 묶었다. 서리는 유령처럼 저택 내부를 누비며 적들을 사냥했다. 어둠은 그녀의 친구였고 저택의 모든 구조물은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는 두 자루의 권총과 단검 하나만으로 중무장한 용병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다. 한편 지훈은 서재의 통제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서리를 지원했다. 서리 씨 3층 복도. 2명 접근 중 환기구를 이용해 뒤를 잡아. 정원 분수대에 있는 놈들은 저격수야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려. 그는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전장의 흐름을 읽고 서리에게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었다. 서리는 그의 눈이 되어 전장을 누볐고 그는 그녀의 두뇌가 되어 작전을 지휘했다.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겼다. 수적으로 월등한 그들은 방어선을 뚫고 저택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서재의 방탄 유리창에 총알이 빗발치고 폭발음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젠장, 너무 많아. 용병팀 리더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을 부수고 2명의 용병이 굴러 들어왔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책상 서랍에 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서리가 그에게 호신술과 함께 가르쳐 준 것이었다. 탕탕 지훈의 총알이 정확하게 용병들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는 더 이상 책상에만 앉아있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드는 전사였다. 치열한 전투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마지막 용병이 서리의 손에 쓰러졌을 때 저택은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이었다. 지훈과 서리 역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이겼다. 조태만이 보낸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단 둘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낸 것이다. 그때 쓰러진 용병 리더의 품에서 통신기 하나가 흘러나왔다.
서리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암호화된 통신이었지만 그녀는 즉시 해킹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자 암호가 풀리며 화면에 하나의 좌표가 떠올랐다. 아이젠!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였다. 그리고 그 금고의 소유주 이름란에는 조테만의 가명이 적혀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동이특이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지훈과 서리는 폐허가 된 저택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 방역의 열쇠를 손에 넣은 것이다. 이제 동이 트면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낼 마지막 사냥을 떠날 시간이었다. 폐허가 된 저택의 잔해 속에서 강지훈과 윤설이는 마지막 방역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스위스 비밀 금고에 잠들어 있는 프로메트스의 데이터. 그것은 조테만의 죄를 입증할 유일무이한 증거이자 두 사람의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빗장을 여느냐였다. 조테만은 극도의 편집증 환자야. 금고는 그의 지문, 홍채, 그리고 음성 인식까지 삼중으로 잠겨 있을 거야. 물리적으로 여는 건 불가능해. 서리가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며 말했다. 그럼 제 발로 열게 만들어야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마지막 전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계획은 조테만의 가장 큰 약점, 즉 끝없는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스위스의 한 유령 회사를 통해 조테만에게 극비의 제안이 들어갔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신생 에너지 기업이 프로메트스와 유사한 기술의 원본 데이터를 천문학적인 금액에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온 것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조테만이 평생 만져본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큰 액수였다. 조테만은 당연히 의심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일으킨 경제전쟁으로 태상그룹은 막대한 자금 출혈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제안을 해온 유령 회사의 배후를 아무리 파헤쳐도 강지훈과의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다. 지훈이 국제적인 자금 세탁 전문가와 해커들을 고용해 완벽하게 위장했기 때문이었다. 결정적으로 구매자 측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거래 대금을 지불하기 전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것, 확인 즉시 모든 돈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조테만의 탐욕은 결국 의심을 이겼다. 그는 이 거래만 성공하면 골치 아픈 강지훈과 태상그룹을 모두 버리고 세상 끝으로 사라져 영원히 황제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이것이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마지막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거래 장소는 구매자 측이 지정한 서울의 한 신축 미술관이었다. 아직 정식 개관 전이라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히 통제된 곳이었다. 사방이 탁 트인 유리 건물에 최첨단 보안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거래 장소로는 완벽해 보였다. 조테만은 자신의 정예 경호팀과 김이사를 대동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들린 특수 제작된 노트북 안에는 스위스 금고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는 보안 링크가 들어있었다. 미술관 중앙 홀, 거대한 설치 미술품 아래에서 조테만은 구매자를 기다렸다. 잠시 후 홀의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익숙한 실루엣에 조테만의 미간이 좁혀졌다. 마침내 남자가 조명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조테만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갱, 지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의 숙적, 강지훈이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오랜만이야. 조테만 회장, 아니, 그냥 조테만이라고 불러야겠지. 지훈이 말했다. 내가 당신이 찾던 구매자여. 내 놈, 이게 무슨 수작이야. 조테만이 소리치며 허리춤의 총으로 손을 가져가려 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와 사방에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나타나 조테만과 그의 경호원들을 겨눴다. 미술관 2층과 환풍구, 그리고 작품들 사이에 지훈의 용병들이 이미 완벽하게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천장에서 한 줄의 와이어가 내려오며 윤설이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로 착지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 설이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움직이는 순간 심장을 꿰뚫어 줄 테니. 조태만의 경호원들과 김이사는 얼어붙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조태만은 분노로 몸을 떨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당신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아주 신사적인 초대지. 지훈은 조태만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20년 전 당신이 훔쳐간 것을 이제 돌려받으러 왔어. 당신의 돈이나 회사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들의 명예. 그리고 당신이 앗아간 진실을 말이야. 분노가 극에 달한 조태만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김 이사에게 눈짓하며 소리쳤다. 전부 죽여버려. 그것이 신호였다. 김 이사와 경호원들이 품속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설이는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가며 조태만의 경호원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이곳은 그녀가 직접 선택하고 설계한 전장이었다. 모든 지형지물과 동선은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설이가 경호원들을 상대하는 동안 지훈은 조태만과 마주섰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조태만은 품속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지훈을 겨눴다. 내 애비도 결국 내 손에 죽었어.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몸을 날려 거대한 강철 조각상 뒤로 몸을 숨긴 뒤였다. 설이가 사전에 알려준 대로 미술관의 모든 작품들은 유사시 방탄방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들이었다. 숨어만 다니는 쥐새끼 같은 놈 조태만이 고함치며 지훈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한편 설이는 마지막 상대를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김 이사였다. 그는 다른 경호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자였다. 수년간 조태만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그는 단순한 신복이 아니라 숙련된 암살자였다. 내년이었군. 계속해서 회장님의 일을 방해하던 게 김 이사가 칼을 꺼내들고 설이에게 달려들었다. 설이는 단검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미술관 홀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오랜 싸움 끝에 설이는 김 이사의 빈틈을 포착했고 그의 어깨와 다리를 단검으로 찔러 무력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조태만뿐이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조각상들을 이용해 몸을 피하며 조태만을 도발했다. 그게 당신의 방식인가? 늘 비겁하게 뒤에서 총이나 쏘는 것. 닥쳐. 이성을 잃은 조태만은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손목시계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 숨어있던 조각상과 조태만 사이에 있던 다른 조각상 사이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 조태만의 손에 들려있던 금속 재질의 권총이 엄청난 힘에 이끌려 조각상에 철컥 하고 달라붙어 버렸다. 미술관의 설치 미술품들은 사실 거대한 전자석이기도 했던 것이다. 무기를 잃은 조태만이 당황한 사이 지훈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가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을 빼앗았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홀 중앙의 제어 장치로 달려가 케이블을 연결했다. 안 돼. 조태만이 절규하며 그를 쫓아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이 엔터키를 누르자 미술관의 가장 큰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며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프로메테스의 위대한 연구 결과와 함께 조태만이 기록해둔 검은 거래 장부, 살인 청부 내역, 그리고 강민혁 회장과 윤진우 박사를 어떻게 살해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긴 비밀 일지까지 그의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태만은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진실 앞에서 만견자실한 채 무릎을 꿇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미술관의 모든 유리문이 부서지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이 모든 것은 지훈이 미리 계획해 둔 것이었다.
조태만, 당신을 살인 및 살인교사, 불법 기술 탈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힘없이 주저앉은 조태만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체포당하는 순간까지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죄가 상영되는 지옥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과 설이는 나란히 서서 무너진 괴물의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20년간 이어진 길고 긴 악연과 복수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로의 아버지들이 남긴 유산은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미술관의 총성은 멎었지만 세상은 그때부터 진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강지훈이 공개한 프로메테우스 노트북 속 데이터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거대한 핵폭풍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조태만과 태상그룹의 붕괴를 한면 톱기사로 다루었다. 노트북에서 나온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조태만이 고용했던 그 어떤 변호인단도 그를 변호할 수 없었다. 20년 전 강민혁 회장과 윤진우 박사의 살인사건의 전말, 그 후 벌어진 수많은 정경유착과 비리, 그리고 불법적인 기술 탈취 과정이 영상과 문서, 음성 파일의 형태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조태만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태상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관련 계열사들은 줄줄이 파산 절차를 밟았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조태만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뽑히자 그에게 기생하던 수많은 독버섯들이 함께 드러난 것이었다. 노트북의 비밀 장부에는 조태만에게서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 검사, 언론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곳까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야말로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조태만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화면에 자신의 목소리로 살인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고 아버지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딸, 윤설이가 증인석에 서자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법정에서 괴성을 지르며 발작하다 끌려나갔고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충실한 개였던 김 이사를 포함한 모든 공범들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모든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강지훈은 제국그룹 본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국내외 기자들 앞에서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국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로서 섰습니다. 그는 20년간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다녔던 불의의 사고라는 꼬리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떼어냈다. 그는 아버지가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꾸려 했던 위대한 과학자였음을,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싸우다 비겁한 암살자에게 목숨을 잃었음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분의 위대한 과학자가 계셨습니다. 지훈은 스크린에 윤진우 박사의 사진을 띄웠다. 설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윤진우 박사가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개발자였으며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바꾸려 했던 진정한 개척자였음을 밝혔다. 그의 죽음 역시 조태만의 탐욕에 의한 희생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장 맨 뒷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설이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 가득 클로즈업된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를 보자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15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슬픔조차 사치라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지금 강지훈이 온 세상 앞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있었다. 개인적인 복수의 끝에서 느끼지 못했던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지훈은 중대한 발표를 했다. 제국그룹은 오늘부로 두 분의 이름을 딴 민혁진우 과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기술을 이 재단에 모두 기부하여
두 분의 원래 꿈이었던 인류를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제국그룹을 덮쳤던 모든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강지훈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부패한 시대를 끝낸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다. 제국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며칠 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지훈과 설이는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지훈은 자신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던 가족묘 옆에 윤진우 박사의 유해를 이장하여 나란히 모셨다. 20년 만에 두 명의 위대한 친구이자 동료는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이다. 두 개의 묘비 앞에는 하얀 국화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설이는 말없이 아버지의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비석 너머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평화가 담긴 따뜻한 눈물이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아버지.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 복수, 그리고 전쟁이 모두 끝났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희생된 영혼들에게 마땅한 정의를 돌려주었다. 더 고마워요? 설이가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계약이나 비즈니스 관계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도 고맙습니다. 지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복수라는 목표는 사라졌다. 생존을 위한 계약도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석양이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함께 묘지를 나섰다. 더 이상 의뢰인과 경호원도 계약으로 맺어진 파트너도 아니었다. 과거의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보듬어준 두 사람의 영혼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빈 페이지와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페이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써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차가운 가을과 혹독한 겨울을 지나 마침내 모든 것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저택 정원에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형형색색의 봄꽃이 만개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저택의 주인 강지훈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얼음 성벽 안에 가두지 않았다. 제국그룹의 직원들은 만년설 같던 회장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목격했고 칼날 같던 그의 지시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실리기 시작했다. 그는 정시 퇴근을 하는 날이 늘었고 주말에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20년 묵은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 봄의 중심에는 윤설이가 있었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복수와 생존이라는 목표는 사라졌다. 아내가 되겠다는 그녀의 첫 선언으로 시작된 계약 관계도 조태만이 무너지던 날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제 그녀가 이 집에 머물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훈 역시 그녀에게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수련과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서재에서 각자의 책을 읽으며 고요한 침묵을 공유했다. 그들의 관계는 어떤 단어로도 정의할 수 없었다. 연인이라기엔 너무 담백했고 친구라기엔 너무나도 깊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애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준 가족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설이는 가끔씩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15년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기관차와 같았다. 그런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가끔씩 인터넷으로 해외 민간 군사기업이나 경호업체의 구인 공고를 찾아보곤 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의 관계를 정의할 시간이,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이 집이 그녀 없는 텅 빈 요새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가 없는 삶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지우는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준비했다. 20년간 남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투른 솜씨로 만든 샌드위치와 갓 내린 커피를 쟁반에 담아 그는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리에게로 향했다. 이게 다 뭐죠? 서리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이행하려고요. 지훈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 있던 조항입니다. 갑은 을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으니 최소한 아침 식사 한 번쯤은 직접 대접해야 한다는 조항. 서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는 모습은 봄 햇살처럼 눈부셨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따스한 햇살과 향긋한 커피,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침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하고 특별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서리 씨? 그의 말에 서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당신도 당신의 삶을 찾아야겠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지난번 계약은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였지만 이번 계약은 사랑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는 서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굳은 살이 박여있지만 세상 그 누구의 손보다 따뜻하고 강인한 손이었다. 계약 기간은 영원, 계약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고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당신을 위해 커피를 내리는 것.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진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 당신이 내 아내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한 위장이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진짜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강지훈의 아내로, 내 유일한 가족으로, 내 남은 인생 전부를 함께 해주세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지훈이 잡고 있는 손등 위로 떨어졌다. 15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 복수가 끝난 자신의 삶에 이런 따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예전에 그 무심하고 당당했던 표정으로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제안을 거절하면 날 죽일 건가요?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던 그날 밤처럼 지우는 그녀의 농담에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받아줄 때까지 매일 아침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서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활짝 웃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한 그 끄덕임 하나에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약속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햇살을 받은 반지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둠 속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첫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의 영원한 약속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복수자도 고독한 성에 갇힌 황제도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동반자였다. 정원을 가득 채운 봄꽃들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